이 강원도 통천 출신 한 소년이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월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늙어서 소 500마리를 몰고 다시 고향을 찾죠.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님. 그러니까 감동이었죠. 오늘 이 금강산 관련 금강산 관광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한열 총장님, 어주대 오늘 부회장님. 나오신 김진수 회장님은 대한민국 병장전회 회장이기도 하세요. 이야, 대단한 병장 대한민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가운데 그 중에도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커다란 면세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금강산 관광이 1998년에 시작을 해서 박항자 사건으로 인하여 2008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7월 11일 날 박항자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금강산 관광 중단이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립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 돌이켜보면 네. 90년대는 정말 희망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북관계에 있어서. 예. 이제 교류가 시작되고 물꼬가 트이니까 민간이 무슨 똘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지 북쪽이. 그런데 그렇죠.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우리 맞습니다. 가면 담배 달라고 그러잖아요. 담배 달라고 하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일화가 하나. 묻기도 하고. 저는 한 금강산 한 100여 번 정도, 10년 사업하면서 한 100여 차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금강산의 정상적인 코스 아닌 다른 비경도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중에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담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북한 군인이 선생동무하고 부릅니다. 선생이란 호칭이 아주 극존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딱 한마디 해요. 담배 있을까? 그러면은 있는데요? 하면은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지. 그러면 담배 달라는 이야기 모양이구나. 그래서 담배를 한 가지를 꺼내서 그 길가에 있는 돌멩이에다 올려놓고 제가 몇 발짝 가면서 뒤돌아보면 그 북한 군사가 가서 가져가고 그런 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와서 직접 받아도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몇 개월 지나니까 와서 받아가면서 불이 있을까 해가지고 불도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친밀감을 갖다 보니 나중에는 손을 벌리면서 담배 값해 달라. 그래서 뭐 줬더니만은 그다음부터는 의뢰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어떤 쉽게 이렇게 물이 드는 어떤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업무상 네. 해외 어느 지점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을 해야 될 네네. 일이 있어요. 옛날에. 네. 동무 담배 하나 주쇼. 가면 담배 분명히 있어 그 사람이. 근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꼼짝꼼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그 사람 입장으로 비싸니까.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돈이. 담배를 한 개 피를 꺼내는데 갑은 못 꺼내놓고 예. 한 개 피를 꺼내서 싹 이렇게 내밀어요. 한 개 피만 다 주려고. 근데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말보로 그 상토를 가리느라고. 피게 되죠. 오케이. 그거를 가리고 그러니까 북한 연초만 피해야 되는데 미국. 나왔으니까 이제 말보로 피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려가지고 이렇게 주느라고. 오케이. 누가 이제 보면은 공화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오케이. 제국주의에 담배 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금강산 관광 그 사업권자로 이렇게 북한을 들어가니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장전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우리 그 관광버스가 단체 버스가 길을 가면 북한 주민들이 버스를 안 쳐다보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을.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쳐다도 보고 또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느꼈던 게 자전거가 최고의 교통수단이더라. 그래서 그냥 저희 뭐라 합니까? 이렇게 보자기에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개나리 보집 옛날로 말하면 그게 최고의 그 운반 수단이었고 그다음에 조금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퀴 하나 어디서 구해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수레식으로 수레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기다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벌써
한 6, 7년 전에. 그러니까. 예, 그런 북한 관계입니다. 지금은 거기도 좀 변하긴 했겠죠. 당연하죠. 예. 만나는 여인들보다 예뻤죠. 거기는 특이하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그 북한 횟집이 있었습니다. 북한 횟집. 그러면 생선을 공급을 받으려면 거기서 공급을 해주겠다 해요. 북측에서. 그런데 조건이 뭐냐. 우리가 생선을 공급을 할 테니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배를 사달라. 아. 그물을 사달라. 아,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 사주고 연구 많이 한 거. 예, 그 미리 사주면 이 사람들이 진짜 물고기를 잡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아, 이거를 좀 서빙을 북한에 이렇게 그 아가씨들이 하면 어떻겠나, 북한 여자분들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북한 횟집에서 1m 62에, 예를 들면요, 50kg의 여성들을 20살부터 25살 내의 여성들 20명,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이즈 규격에 맞춰서 딱 20명을 데려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퇴근을 해요. 근데 어디로 가서 자는지 어쩐지는 몰라. 퇴근을 하고 그 시간에 딱 와. 그런데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올 때 보기도 좋고 늘씬한데 한두 달 지나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빵빵해지면 이제 바꿔달라고 하죠. 그 사업장 주인이 바꿔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이 북한 여자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네. 60, 70 드신 분들 특히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팁을 주잖아요. 달러로 아니면 한국 돈으로 팁을 주면 자존심이 어찌 강한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하고 다투는 거예요. 아이, 내 딸 같으니까, 내 뭐 손주 같으니까 주고 싶은데 안 받는 거라, 이게. 그래서 그 업장 주인이 아이디어를 낸 게 봉사하는 통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느냐. 받아다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숫자별로 나눠줄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공동 물품이 되니까 자존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받아다 넣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수입이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활성화되고 당연히 주는 거고 받는 거고. 그래서 참 그 자본주의라는 게 네. 저도 그 당시에 벌써 30년이 다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를 가서 이제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제 동료하고 둘이 네. 젊은 때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예쁘더라고. 다 예쁜데 남남 분열하잖아요. 한 친구가 안 들어와. 저녁을 먹고 올라갔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그 친구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뭘 오르락내리락해요? 방에 올라왔다. 다시 내려. 아하. 아니 왜 이러고 있나?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여성분 몰라. 엘리베이터 거리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실제로 나도 올라갈 때 여성이 엘리베이터 거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이놈이 거기에 반해. 내려갈 때 쳐다보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올라올 때 또 쳐다보고 햇빛이 비치면 얼굴을 투과해서 나갈 것 같은 오케이. 그리고 너무 크진 않은데 아주 아담한. 거기에다가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단정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해가지고 오케이. 그걸 보려고 저는 내내 오르락내리락. 거기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보지. 그 정도세요? 네. 그런데 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24 조치라는 걸 소위 하면서 네네. 모든 그 북한과의 왕래 조치가 중단이 됐어요. 특별히 금강산은 박왕자 네. 피격사 그렇죠. 이걸로 포탄을 맞은 거죠. 그렇죠. 그 박왕자란 분은 쟤는 이제 면세점을 2곳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제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첫날 박왕자 씨가 왔는 날 온정리 그 상점 가게 앞에 관광 버스가 모여 있는데 안내 방송이 들렸답니다. 박왕자 씨 어디 계십니까? 빨리 오세요. 안 나타나셔서. 네, 안 나타나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동료 박왕자 씨랑 같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왕자 전 남편이 경찰이셨는데 별거 중이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데를 다닌다. 그런데 그 전에 울릉도에 놀러 가서도 꼭 이와 같이 혼자 혼자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런 특성이 원래 특성이 있고 약간의 그 정신적인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고 사건이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 금강산 관광 비치 호텔에서 주무시다가 이분이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군사지역을 걸어 들어간 겁니다. 군사지역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끔 모래로 둔덕을 만들어 놨는데 맞아요.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북한 초병이 연세 드신 북한 초병이 잠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 여군인데 하전사라 하더라고. 우리나라 말하는 부사관인데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군기가 반짝 들어있는데 박광자 씨가 걸어오니까 그 여군 하전사가 꼼짝 마시라요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대요. 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러면 현대아산으로 연락해가지고 그럼 현대아산이 데리고 가면 코란도 끌고 가서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마시려 하니까 이 하전사가 깬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교차 사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신. 그리고 이제 그게 7월 11일이죠. 그 다음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강 중단을 선언해서 지금까지 뭐 벌써 중단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사고잖아요. 이거. 네, 사고죠. 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국가적으로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무자비하게 아, 뭐 건수를 기다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서 사고하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피해가 너무 크셨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강강 중단에 대한 공문 하나라든가 어떤 그 저희하고 뭐 회의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문 한 장 받아본 적 없고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강강 중단해서 지금까지 이르르는. 그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 틈tab지 않은 금강산 관광 사업인데 뭐 한 건 기다렸다가 그냥 중단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북해 그 개발하는 뭐 자금으로 관광 그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뭐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많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날렸어요, 그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11일 이후에 철수를 할 때 다행히 현대아산, 현대백화점 또 저희 우리 회사 직원하고 이제 재고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는 한 250억 정도 되고요. 보통 업체가 한 3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메이저 업체가 있는 거죠. 한국관광공사, 농협, 그다음에 현대아산, 현대백화점, 또 어떤 저희 같은 판매장, 또 스튜디오, 그리고 식당들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개 업체 정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그냥 중단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합병으로 자살하신 분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여파가 자녀들까지 이렇게 그렇죠. 가는 뭐 그런 가정들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죠. 덩치가 기본적으로 있는 이 현대아산이 입은 타격은 양으로야 많지만 거의 회사가 그러니까 견딜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이 개인들, 중소기업들 이분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실은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사업이 특이하게 한국의 백화점, 식당, 상점을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현대아산에서. 현대백화점에서. 현대아산이 갑이라면 현대백화점한테 또 의뢰 역할을 시키고. 현대가 백화점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코너나 상점을 그냥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별로. 그래서 보통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평에 5천만 원 그리고 수수료 별도.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다 하고 기본 보증금 5천만 원. 평당. 에다가 수수료 25%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이제 품목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설, 그 다음에 판매할 물품, 판매 사원 이것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한. 그래서 한국과 똑같죠. 근데 한국에서는 쉽게 종업원을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 동북 삼성, 조선자치구 이런 데를 출장을 가서 면접을 봐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데려와서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을 이제 관리자라든가 이렇게 몇몇은 쓰지만 그 이상의 월급을 줘버리면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 기억에 아마 그때 $250 정도 한 달에 그지만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휴가 갈 때는 저희가 그 비행기 값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추가로 지급을 했고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그 평소 우리가 아는 비즈니스 안목이 있는 건 알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놀랐어요. 금강산에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그런 사업과 네. 느낌하고 틀리신데 네. 만약에 박광자 씨 사건이 없었다 하면 그 당시 처음에 금강산 사업에 도전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박광자 씨 사건이 없었다면 그대로 그때까지는 수익성이 만약에 크지 않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아니요. 저는 운이 좋게 그 면세점을 2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면세점을 하게 된 배경도 있고 그렇지만 먼저 이제 사업성을 여쭤보니까 사업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모든 그 어떤 저희 이용객들이 그 남한의 관광객들이 95%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그 북한에 와서 북측에 와서 이런 물건을 산다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뭐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뭐 50명 오면 뭐 이거 50세트 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미안하지만 혹시 공개할 수 있다면 일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사업가님이 너무 탁월하신 분이어서 지금 궁금했어요. 분명히 김진수 회장님이 거기서 도전을 하시던 굉장히 큰 지금 뭐 세금 추징할 것도 아닌데 말해보세요. 뭐 최소한 2만 달러 정도? 일 매출이. 일 매출. 와, 17년 전에. 그래서 뭐 진짜 사업이 대단했죠. 그리고 결제는 뭐 거기서 바로 현금으로 받고 한국 앞에 카드 다 받고요. 그게 이제 현대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현대 백화점이 매달 수수료 제외하고 저희한테 이제 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관리인만 5-6명, 또 조선족 또 판매 사원들이 5-6명 이 정도. 그래서 컨테이너에 2명씩 어떤 채우면서 이렇게 숙식을 다 제공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했었죠. 북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그분들도 좋아하셨겠네요. 남한에서 그렇게 거기 사업을. 이제 직접 저희가 만나는 케이스가 이제 몇 군데가 있었죠. 최고 이제 많이 했던 데가 좀 전에 말한 북한 횟집. 그 다음에 세탁소에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그 당이라든가 간부급 되는 부인들이 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한 15명, 뭐 20명 근무를 하는데 그 총화라고 그러잖아요. 총화. 인민재판. 예를 쉽게 들면 이분들은 근무가 9시부터다. 그럼 한 8시면 와요. 그래가지고 세탁소 뒤에 모여서 일명 총화를 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멀리 봤는데 총화를 딱 하면은 누가 올라가서 어제 어쩌고 누가 뭐 근무에 뭐 어쩌고 해서 뭐 이렇게 했느냐 이야기를 하면 그 지목을 당한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진짜 몰매를 맞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저기 누구누구가 어제 왜 그 사장 동무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이나 있다 나오고 그래? 그러면 이 지목당한 사람이 올라가서 업무 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해서 뭐 저기 보고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이랬다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세탁소 사장님 말에 의하면 재밌는 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사과가 30개다.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이 20명 아닙니까? 네. 하나씩 주고 10개는 나눠주지를 않아야 된대요. 누구만 이렇게 하나씩 더 주면 난리가 난답니다. 또 그리고 19개밖에 없다. 그럼 안 나눠줘야 된대요. 이분들은 배급, 이제 지금은 북한이 배급이 없어졌겠지만 그때는 배급 문화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북한의 그 달콤함을 제공한 초코파이 이거를 간식을 하나씩 주면 안 먹고 꼭 가져가서 우리 장마당에 군원 물자 그 빵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밀가루. 그거 하나씩 정확히 나눠주지 않으면 나니까 나는 거죠. 간장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그 급식 비슷하게 식사 대용으로 나눠준 거고, 그 기부미 초콜릿, 그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했던 게 그 단맛을 그거로 느낀 거죠. 최상의 단맛을. 근데 그 역할을 초코파이가 한 겁니다. 매우 간장인데, 빵을 들고 와서 그것도 옥수수. 이만하죠. 맛있죠. 거기에 오늘 결석한 애가 하나 있어. 기대가 그냥 남으니까. 근데 남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서 끝까지 매 눈으로 쳐다보는 애가 있어. 그리고선 급식이 다 끝나고 갈 때 따라와. 하나 빨리 내놔.
아니면 먹어야 돼. 절반 나눠야 되네.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우리도 시기가 있었죠. 이제 넘어가고, 예.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파크가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네, 좀 네. 개인 베이스로 했단 말이에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개입할 여지도 좀 없어 보이고 법적인 뒷받침도 좀 미약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거 다 날리고 개인들은 어떡하라고? 그러게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신용불량 돼가지고 파산 이렇게 돼서 그거 못 견뎌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자연 발생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게 빚이 대물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 어떤 매출 규모나 이런 거에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못 갚고 압박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한 6, 7년 전인가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지역, 그 다음에 내륙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측에 내륙 사업을 한 사람들한테 자기 자산에, 보험이 들어있으면은 90%, 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45%를 일단 수출입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금강산은 정주영 씨가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있어야만이 보험도 들 수 있고 내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만이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개성공단은 국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입점할 때부터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가 건축비 이런 것도 다 대출로 했었고 또 보험도 들 수 있어서 그걸 재산권을 인정을 받아서 국내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다 보험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나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개인 돈으로만 투자가 되고 시설이라든가 운영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보험을 든 업체는 90% 그리고 보험을 든지 않는 업체는 45% 거기에 준해서 금강산은 모두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45%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24 제재 해가지고 개성공단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 출신들은 그 돈 가지고 90% 가지고 남한에 공단에 지금 차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실은. 그리고 뭐 그분들은 대출금이야 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찌 보면 저는 들리는 말에 가면 그분들은 그런 것도 갚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근데 저희 금강산 같은 경우는 45% 받고 뭐 이렇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제 손해 산정 과정도.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11일 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에 드리는 글, 통일부 장관에게 드리는 글,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만든 인수위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운영위원회인가요? 정부 실제 운영위원회인가? 이제 거기에 드리는 글로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죠. 하나는, 지금 모든 게 시설이 다 파괴돼 버렸고 거기에 있는 음식물 그다음에 판매 상품들이 다 썩어서 버렸고 북측에서 다 그걸 활용해서 지금은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우리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거를 인수를 해서 정부가 직접 단일 대우로 해서 북측하고 협상을 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 우리 한 30개 업체가 북측한테 이런 요구 조건 이런 게 많으면 불편하니 정부 측에서 직접 우리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북한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단 정부가 원한다면 우리가 운영했던 저희가 업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 정부가 원한다면 다시 우리가 그런 거를 운영, 관리, 영업을 하겠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금 17년 동안 한 번도 북한을 가보지 못했으니 정부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 정부가 관광을 중단시켜서 중단을 시켰으니 이걸 좀 인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단 자금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남북 협력 기금이 매년 1조 원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갖고 하면은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갈마지구 휴양시설들을 이제 대규모로 오픈을 하고 지금 이제 선전을 해대고 있는데 그런 휴양시설 리조트의 운영 노하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많은 예, 사회 인프라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 작용하는 건데 그게 자체적으로 저거 성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회의적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진전되고 개선되고 하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한국 관광객들의 유치를 원하겠죠. 네, 아주 잘하고 원하겠죠.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이제 한국 이런 기업들의 진출도 또 거기에 또 딸려서 희망이 있겠다. 예, 예.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는 큰 그 자부심을 갖는 게 남북 그 경제 교류의 선봉장이었다. 예, 선두주자였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할 때 저희는 용기를 내서 그렇죠. 저희 돈으로 투자를 해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그때는 언론 이런 데 안 나왔지만 실은 저희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그 다음에 백두산, 삼지연 그쪽으로 해가지고 실은 거기에서 다시 이런 시설을 짓는다 해가지고 뭐 시장조사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쪽 북한 백두산 지구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또 그게 성공하면 뭐 묘양산을 가겠다. 이런 어떤 포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두주자라는 그런 어떤 역할, 어떤 포부, 자신감, 나름대로 프라우드가 있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그 대통령실 앞에서 요구를 했던 게 두 번째는 우리가 17년 됐습니다. 지금 그 관광이 중단된 지가.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했고 또 정부가 철수를 해서 했으니 어떤 그 17년 동안 영업하지 못한 영업 배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때 당시에 매출 실적들이 현대백화점, 현대아산을 통해서 통일부에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장률 뭐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어떤 보상 금액을 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저희가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 정부에 많은 요구를 했었죠. 수십 년 지금 뭐 10여 년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법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들어섰고 또 북한하고 어떤 좋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니 법을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법을 어떤 그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남북 경협에 대한 게 그냥 마무리 수순이 접어들면서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는 좀 완벽한 어떤 관리위원회라든가 법의 체제 또 보험 어떤 이런 걸 해서 모든 게 다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물꼬가 튀기 아유, 많으셨겠어요. 아유 어마어마했죠. 나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어요. 이번 정부에서 진짜 이때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박근혜 진짜. 바로 저기 7월 11일 날 박항자 저기요 사망 딱 되자마자 12일 날 관광을 중단해버리고 그러면서 철수 준비를 하니까 막 재고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부랴부랴 철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재고조사에 누락된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꿈들을 다시 꾸고 당연하죠. 준비를 했을 텐데 하여튼 삶은 그렇게 우리 희망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암흑기를 거쳤죠. 네, 이제 다시 또 지는 태양은 떠오르듯이 어쩌면 더 강하게 태양이 이제 비춰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소위 그 금강산 관광 피해자들 영업배상법 소위 뭐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많은 분들이 정상을 참작해서 조금 보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휴전선 넘어 사는 인간들은 모두 다 무슨 동물처럼 보는 분들이 또 계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컨센서스를 이루고 다시 또 결국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동시대의 우리 민족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정착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당시에 얼마나 통일이 되리라고 또 도전도 하시고 금강산 사업이 시행되고 그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와, 거의 이거 뭐 네. 중국으로 통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저희도 처음에 북한 들어갈 때는 아주 뭐 진짜 굉장히 두려움 뭐 이런 게 많았죠. 그리고 가서 억류되면 어떠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 성격상 남한테 제가 하는 사업을 홍보 아니면 권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망했으면 혼자 망하고 혼자 흥하지. 그래서 주위에 이제 뭐 피해를 이런 거 끼친 건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뭐 집에서도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보니까 그 같은 동족이다, 한민족이다,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어떤 그런 데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우월성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별내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인간적이냐면요. 이 한민족이 흥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정이 깊잖아요. 그 사업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타업체 직원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애롭고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친해져요. 남자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여자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뭐 현대해상 직원이 북한에 있는 뭐 여자하고 뭐 결혼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친해지다 보니까 거기 그 국존 수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남한 사업자 직원하고 이제 거기에 또 북측의 직원하고 하다가 둘이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6개월, 1년씩 이야기를 하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라. 자기 뭐 가려운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둘이 이제 하면서 뭐 김일성 장군이 어떻고 뭐 김정일 수령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 사람 옆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측 그 사람이 돌변을 해버려요. 어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게요? 들었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 동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북한에서 와요. 그리고 보위부가 이제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 말한 남측 사람은 하루에 반성문 100장씩 한 일주일씩 쓰게 만드는 거예요. 100장씩을 진짜. 근데 불안감에 이 초능력이 나오는지 쓰더라고요. 네, 100장씩 그렇죠. 네, 쓰고 약간의 벌금을 매기고 영구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북한을 못 들어가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좀 이렇게 봤었고, 참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지금 우리 이런 그 2천만 유튜브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짜 그 7년, 8년, 9년, 30년 전이 진짜 어떤 기억이 새록새록 지금 태어납니다. 보니까 그 JS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은 진짜 그 북한 군사랑 남한 군사랑 이게 막 우정이 나중에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 웃긴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쪽에서 뭐 이렇게 만들다가 페인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란색 페인트를 사용하다가 내일 쓰려고 절반 정도 놔두고 철수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눈에 보이는 북한 집이 건물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이 페인트는 없고. 예. 뭐 이거 아주 뭐 대단한 그 서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그리고 이제 그 식당 그 주방장 말에 의하면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소세지를 하나 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그 병사가 오는 거예요. 소세지 하나. 너무 순수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란 게 소세지만 주겠어요. 계란도 주고 이거 뭐 생선 소고에 정이 주고 서로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진짜. 네. 그 교류의 양이 증가하면 통합도 높아지고 통합이 되면은 통일로 가는 건 어려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동독하고 서독 케이스처럼 또 우리나라의 대단한 그 통일학자, 그다음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와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무슨 뭐 연방제인 열정이 저는 그런 건 떠나서, 그런 거는 진짜 큰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어떤 그 학자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남북한의 어떤 그 정상화 아니면은 직간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좀 서신 왕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 6대국 아닙니까? 세계 경제의 6대국이고, 그 다음에 국방력으로는 10인데,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쟁이라면 3일, 10일 안에 저희가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건 없겠습니다만은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서신왕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방문.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미국에서 그 위험국가로 지정한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못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방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개인 기업들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그 북한에 투자하는, 북한이 받아준다면 또 남한에서 허가가 있다면 이런 거로 서로 왕래가 된다면 이미 그 정도의 우리 그 역량이라든가 저력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천히 서로 동화도 되고 어떤 그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그 교류를 우리 한국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그 북쪽에서 주저하고 아직 자신감 없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자신감이 없이 살다 보니 조금 속도 조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지원을 바라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의 경제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수준까지 빨리 가는 게 이제 급선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 뭐 어떤 서로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수죠. 어떤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정부에는 좀 기대를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거를, 하겠다 하셨으니까, 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한국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저는 일선에 서서, 진짜 어떤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열심히 할 생각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당시에 도전하신 비즈니스맨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여건이 너무 좋아져서 아직도 너무 젊으세요. 17년 전이지만 아직도 너무 젊고 활기차시고 얼마든지 지금 그 당시 경험이 얼마나 큰 자들의 에너지와 역동성 그때 엄격히 말하면 27년 전입니다. 엄격, 하신 지가 그렇죠? 27년 전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으니 진짜 좀 입장으로는 너무 그 남북 관계가 더디게 간다. 어떤 정권에 의해서 어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북 그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개성공단 사업. 이제 당연히 맏형은 금강산 사업이죠. 금강산 지구 사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공단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륙 기업이라 해서 어떤 그 우리나라의 못이 뭐 이런 삼배 짜는 뭐 제조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그 뭐 농구공 이런 스포츠 뭐 이런 제조하는 또 모래를 가져오는 조개 뭐 이런 뭐 생선 이런 걸 가져오는 사업에 다방면으로 했죠. 그 다음에 저번에 그 누굽니까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 교회 이런 선교 사업. 최재형 목사님. 또 뭐 특이하게 닭 치킨 배달업 한 사업자도 있고. 뭐 여러 다방면인데 아마 기회만 열어준다면 저희 그 자본주의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와서 물을 확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정도 이제 얘기 나눠서 오늘 저 좋은 내용 소개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조 딱 끝나고 나가서 대동강 맥주 저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북한 사업에 대해서 비전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동안 연구하고 또 제안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액체로부터 남한 이렇게 이거는 이제는 좀 오픈이 된 사업이라 그 대동강 맥주가 이제 그 맛도 좋고 이유는 이제 물이 좋아서 그렇다 어쨌다 이제 하는데요. 제가 우리 정부의 고위급한테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병맥주밖에 없다. 대동강 맥주가 지금. 캔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료를 컨테이너 베이스 뭐 이렇게 탱크 로리로 나한테 공급을 해주든지 그게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상관없이 해주면 내가 캔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남한, 북한, 중국 이런 데 다 팔 수 있는, 아니면 거기서 원하는, 여기는 팔지 말라면 거기는 제외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정확한 루트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쪽 답변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지나서 중국을 놀러 갔습니다. 중국의 그 단동을 캔맥주가 나와 있는 거. 대동강. 대동강 캔맥주가 나와서 단동에서 이미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디어를 중국에서도 아니 저기 북측에서 스킵을 한 것 같아요. 아,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해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미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했다고 생각했더니 아, 예. 북한에서도 그럴 수도 북한에서 있겠네. 뭐 그런 경우가 사업이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단법인 한국 우체납 제가 경인 지부장인데요. 옛날 1967년인가 이때 그 발행된 우표를 보면 우리 그 크레인 축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축에 대한 북측 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6축인가 4축 하는 뚫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구인데 그게 CMS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근데 그게 이미 1967년, 8년에 북측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6, 7년 전에 한국에 알아보니까 한국이 6축 정도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6개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13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쇠덩어리에 있으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아진다면 그런 거에 대한 판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벌써 계획이 지금 사업 아이디어까지 지금 구체화하고 계십니다. 큰 성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끔 나와서 좋은 예. 말씀 또 이렇게 유익한 말씀 예. 들려주세요.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예. 좀 민감한 부분이